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지금 국정감사에서 한참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4대강 사업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기 전에 먼저 지난 7월에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보도했던 시사기획창의 4대강 22조 원 공사비 비밀 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우 좋은 방송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방송이 됐던 시기가 런던 올림픽이 한참 열렸던 시기라서 시청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지 못하셨을 텐데요. 제가 그 방송의 일부분을 편집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9년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건설사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과 GS건설, 그리고 SK건설, 이른바 건설업계 빅6였습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에서 회사별로 나눠 가질 공구를 자기들끼리 배분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공구 입찰엔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짰습니다. 6달 뒤 담합은 성공했습니다. 미리 정해놓은 각본대로 골고루 사업 공구를 나눠 가졌습니다. 공사비 낙찰가도 평균 93%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곡보 같은 경우엔 정부가 내정한 상한선에 99.3%를 써낸 건설사가 낙찰되는 진기록도 나왔습니다. 경쟁 입찰로 공사비를 낮춰보려던 정부는 바가지를 쓴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건설회사들의 담합으로 큰 손해를 받고 그 손해는 정부가 본 손해는 결국은 국민이 본 손해고 납세자가 본 손해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은 오히려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적자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계속 적자 지금 1위 적자라는데 계속 지금 이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금 적자 나고 있죠. 건설사들은 정말 적자를 봤을까요? 총 사업비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등기공사 부당공동이익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총 19개 건설사는 회사별 지분율에 따라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 공사 금액을 배분하는 내용의 기본적 합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별 지분율은 턴키 시공 능력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렇게 담합했다는 6개 건설사는 공사 지분을 8%씩 챙겼고 들러리를 선 나머지 중견 건설사들에게도 3에서 6%씩 돌아갔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9%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1차 4대강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부는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공사비로 4조 1,700억 원을 책정해놓고 경쟁을 붙였습니다. 최종 낙찰 금액은 3조 9천억 원, 낙찰률이 93%에 달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했다는 6개 건설사가 3조 원을 챙겼고 나머지 건설사들이 9천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상위 20여 개 건설사들이 가격 경쟁을 벌였는데 예정 상한가보다 겨우 7% 낮아진 겁니다. 특히 대우건설의 낙찰률은 99.3%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공사를 하는 발주업체가 제시한 안 거의 그대로 낙찰이 됐다 그러게 되면 거의 경쟁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99%라는 금액을 낸다라는 것은 다른 경쟁업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써서 낼 수 있는 금액이지, 다른 경쟁업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99%라는 금액을 써서 자기가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로부터 넉 달 뒤 4대강 공사 2차 사업자 선정 때 일어났습니다. 2차 사업의 공사비는 6,630억 원 정도로 공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1차 사업 때 담합 의혹이 불거져 대형 건설사들은 모두 빠졌습니다. 진짜 경쟁이 붙었습니다. 최종 낙찰률은 평균 69%, 1차 입찰 때보다 2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강 5공구는 정부가 1260억 원을 공사비로 책정했는데 633억 원, 거의 절반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건설협회는 1차 입찰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2차 입찰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대체로 통키 사업의 경우에는 그 설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90% 내외에서 많이들 정해집니다. 그럼 그 2차 통키 사업이 좀 그럼 이례적으로 좀 그 낙찰률이 낮았던 거군요? 이례적인 거죠. 지금 뭐 통키 사업의 경우는 이제 그 설계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서 낙찰 금액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취재팀은 2차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의 수주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손해보고 공사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유, 당연한 거지. 아니, 대한민국에 적자 보고 하는 공사가 어딨어. 그렇죠. 원래 메이저 직직 애들이 99%대 다 먹은 거고, 그 나머지 애들은 70%대 먹었다니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담합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가 1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9%에 따간 데는 단가가 9,900원이라면 60%에 딴 데는 6,000원의 공사를 따서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럼 결국은 6,000원의 한 회사가 본전이었다면 9,900원에 따간 데는 3,900원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그 돈은 비자금을 만들어서 빼돌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국토해양부는 세금이 낭비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턴키 공사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바가지를 썼다거나 또는 뭐 정부에게 부당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담합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식적인 태도입니다. 담합 의혹은 2009년 1차 사업자 선정 직후 일주일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대형 업체들이 자기들끼리 짜고서 누구누구는 어느 공구에 가서 해라. 신랑각시 정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제 각 업체들 간에서 공구별로 분배해가지고 짜고 치는 경쟁을 하는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낙찰률이 높고 그다음에 또 1순위와 2순위의 그 입찰 금액 차이가 적은 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 담합 혐의를 밝혀내는데 2년 8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처벌은 고작 업체별로 과징금 40억에서 220억 원. 더욱이 국민 세금에 바가지를 씌운 건설회사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 임원들 진술했기 때문에 이 조사에 비협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아마 고발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임직원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그런 사유로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거의 1조 원 이상 이들의 행위에 의해서 낭비가 되었는데요. 그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소한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턱없이 부족한 형태로 이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이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감싸고 도는 행태가 되고 말았거든요.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에서 모두 적자를 봤는데 과징금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현대건설 616억 원을 비롯해 전체 건설사의 적자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도 회사였다는 명예죠. 아마 그런 큰 사업에 빠졌다는 얘기는 회사로서는 일단 이제 자존심 문제가 걸린 그런 거다 보니까 그냥 참여를 이제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99%가 적자라면 60%에 따른 공사는 적자 규모가 40%나 그 이상의 적자가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벌써 문을 닫았어야죠.
그리고 그런데도 공사를 계속 땄다면 그거는 그 회사가 무슨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사회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적자였는지 아니면 흑자였는지는 사실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경실련은 정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공사비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의 영업 비밀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업 비밀이라는 것이 4대강 사업이 완전 민간 영역에서만 이루어진 거냐라고 봤을 때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4대강 사업은 MB정부가 최대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국민혈세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돼서 진행된 공공사업입니다. 공공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원가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이 4대강 사업처럼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들여 건설하는 모든 공사는 이 표준 품셈이라는 일종의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이 품셈을 보면 콘크리트나 철근 1톤을 타설하는데 얼마가 든다, 또 굴삭기나 덤프트럭을 하루 빌려 사용하는데 얼마가 드는지 등을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품셈에 근거해서 공사비 예정가를 제시했고, 건설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이 금액에 93%에 공사하겠다고 낙찰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품셈에 나온 대로 공사비가 진짜 쓰여졌는지, 건설사들은 이처럼 덤프트럭 하루 임대료로 87만 2천 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내 실제로는 52만 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굴삭기의 경우도 품셈 기준으론 하루 일당이 86만 8천 원가량 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54만 원 정도입니다. 철근 작업도 철근 1톤을 조립하는데 인건비만 25만 원 정도로 품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일당은 12만 원에 불과합니다. 표준 품셈에 쓰이는 여러 가지 어떤 값들은 정부가 그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예정가격이라는 것을 잡는 데 쓰이고요. 실제 입찰 과정을 통해서 그 기능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다한다는 게 무슨 그 이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는 지키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다는?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사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품셈과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주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과정에서는 정부로서도 그런 단가를, 품셈에 의한 단가를 준수하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의 자체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투입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인력과 장비의 조합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품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는 모두 건설사의 이윤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수주할 때는, 대행공사 수주할 때는 가격을 담을 수 높게 수주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덤프 운전사라든지 하청업체한테는 철저하게 가격 경쟁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청 단가가 낮아지게 돼 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그 차이금, 직접 공사비 그 차이금 건설회사의 부당한 이득으로 챙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 품셈을 통해 정부에서 받아가는 공사비와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건설사들이 오히려 적자를 봤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칠곡보에 대구지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 소장의 차 트렁크에서 가짜 세금 계산서 뭉치와 뇌물 상납 리스트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공사를 맡긴 하청업체 사장에게 예를 들어 공사비가 100만 원이 들었다면
세금 계산서를 200만 원으로 끊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금 계산서로 정부에 공사비를 200만 원 청구해 받아내고 100만 원은 비자금으로 챙기는 수법입니다.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는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에게 상납됐습니다. 건설사 회계 장부상에는 실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돈이 지출된 것처럼 조작됐으니 적자처럼 보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입찰 담합과 세금 계산서 위조와 공사비 표준 품센 단가를 하청업자들에게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수조 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으면서도 2천억 넘게 적자를 봤다고 말하는 뻔뻔한 건설사들의 모습에 욕지기가 치밀어올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설사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보면서 4대강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챙긴 부당이득 중 일부가 분명히 저들의 뒷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6월 6일자 기사인데요. 4대강 담합, 송방망이 처벌로 건설업계 감싸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 원을 부과했다. 다른 8개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을, 3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라고 일단 서두에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름이 거론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이 8개 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선 다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악질적인 기업들이니까요. 22조 원이 넘는 4대강 사업의 주요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에 붙이는 턴키 방식으로 시공사가 정했었다. 턴키 방식은 설계비가 수억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탈락하면 출혈이 커 입찰사들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 입찰 당시 634km에 달하는 4대강 사업이 한꺼번에 착수돼 건설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공금하다 제대로 된 설계도를 만들어내기 힘들어 담합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턴키 입찰 방식 자체가 담합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니까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건 대기업 건설사의 도덕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턴키 방식이 문제였다는 식으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한 정부를 갖다 욕하는 말입니다. 공정거래법엔 담합과징금을 관련 매출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 공정위는 3% 수준의 과징금만 물렸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파격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공정위가 대형 국책사업에서 적발된 담합인데도 건설사와 임원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기업들의 담합을 갖다가 욕하는 것보다 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정위가 그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면서 담합행위를 한 대기업 건설사들보다는 이 공정위를 욕하라는 식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은 200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제기했다. 공정위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질질 끌다가 2년 8개월 만에 솜방망이 처벌로 결론을 냈다. 이명박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고민하던 건설업계에 22조 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해 큰 이득을 안긴 것으로도 부족해 담합행위까지 감싸고 돈다는 뒷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를 욕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은 대기업 건설사들은 지키고 이명박 정부를 갖다가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8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공정위 4대강 담합 과징금 절반 깎아줘라는 기사입니다. 19개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관련 매출액의 7%였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인 10%보다 낮게 적용했다. 관련 매출액의 7%라면 과징금은 2,193억 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러 요소를 감안해 과징금을 줄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중앙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조 1,328억 원인데 여기서 10%인 3,100억 원가량을 갖다가 과징금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 3,100억 원을 물지 않고 7%의 과징금인 2,193억 원만 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징금마저도 뭐 이제
최근 건설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50% 할인해줘서 1115억 원만 물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대기업에 대한 그 과징금을 깎아준 정부를 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6월 공정위가 담합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며 검찰의 공정위를 고발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4대강 담합건설사를 고발하지 않은 건 위원회가 고발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됐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사실 보이면서 이렇게 이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를 갖다가 수위로 올리면서 대기업들의 담합행위 자체는 은근히 수면 아래로 감추는 그런 식의 기사를 썼네요. 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검찰 조사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지겠다 그러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수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는데 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걸까요? 아마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는 한 1, 2년 내지는 2, 3년 과천교도소에 들어갔다 오겠다는 걸 텐데요. 그 대가로 도대체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초 3,100억 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 과징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주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을까요?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대기업 건설사들을 지키기 위해 총알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알바지에 현혹돼서 우리가 이 사건의 원흉인 대기업 건설사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검찰 4대강 입찰 담합 전면 수사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8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선 이제 그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비리를 저지른 건설사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가 극비리에 압수수색하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사 역시도 공정위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이 직무유기란 공정위를 갖다가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를 소개하는데요. 결국은 이 기사에서도 대기업들의 문제보다는 MB정부와 공정위의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4대강 담합소송 결론도 안 났는데 해당사 공공사업 입찰 제한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위로부터 4대강 담합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 혐의가 있는 건설사들에게 이제 공공 입찰을 갖다가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설사들을 대변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이 담합이라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제재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외에서 관련 건설사 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현재 태국에서 진행 중인 물관리 프로젝트 사업 수주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행정소송 중이니까는 아직 유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제재 처분을 내리면은 해외 수주에도 문제가 생기니까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제 전형적인 애국심 드립이죠. 우리나라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를 하겠다는데 왜 정부가 그 수주를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업계는 입찰 제한이 내려질 경우 태국뿐만 아니라 제2중동붐 등 다시 활기를 얻은 해외 수주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와 조달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19개사의 지난해 해외 수주 전체 수주액은 우리나라 전체 수주액의 67%에 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 19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해외 수주의 67%에 해당하는 그 수주 물량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제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건설사 임원의 발언을 갖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데요.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의 범죄행위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태국의 물관리 사업과 해외 사업 수주 활동 시 일본, 중국, EU 등의 경쟁사가 해당 기업에 대해 흑색 선전을 할 가능성이 커 수주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입을 모아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담합기업들을 제재하면은 해외 수주에 문제가 생기니까는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이렇게 문화일보가 뻔뻔한 기사를 낸 거는 이 문화일보의 출생의 비밀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문화일보를 만든 건 현대입니다. 그리고 이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을 갖다가 주도한 것은 현대건설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낳은 아버지인 현대건설을 지키기 위해 이제 문화일보가 발벗고 나선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문화일보가 현대로부터 독립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독립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처럼 직원 또는 국민들이 그 주식을 갖다 2% 이상 가지지 못하게끔 해서 대주주가 없는 상태가 됐다면은 현대로부터 완전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문화일보의 기사를 보면서 저는 정말 언론 독립이 왜 필요한가를 갖다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이렇게 뻔뻔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대기업들을 갖다가 그나마 처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뻔뻔한 기사가 우리나라 메이저 일간지에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인 조중동과 문화일보의 기사를 봤는데요. 조중동은 입을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욕하면서 MB정부를 갖다가 이 사건의 전면에 내세우고 4대강 사업 담합의 주체인 대기업 건설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MB정부야 몇 달 지나면 임기가 끝나서 사라질 정부지만은 대기업들은 영원한 자신들의 물주라 이거죠. 그리고 문화일보는 아예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인 현대건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국심 마케팅을 하고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조중동 기사를 보면 조중동이 친정부적인 성향의 언론인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MB정부를 갖다가 비판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된 보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중동은 항상 그럴듯한 사실을 얘기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핵심을 갖다 항상 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중동을 볼 때 그들이 왜 이런 기사를 갖다가 썼는지를 갖다 항상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너무 노골적에서 의도가 뻔히 보이고요. 이러한 메이저 보수 언론들의 논조를 갖다가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진보 메이저 쪽으로 넘어가겠는데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정부 4대강 사업 참여자의 훈장을 파문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담합 등의 사건으로 논란 중인 4대강 사업이 완공되기도 전에 정부가 사업에 참여한 1,100여 명에게 대규모 포상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위원장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업에 참여한 주요 건설사들의 현장 소장 등 120명이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정부 훈장을 받았다. 또 136명이 정부 포장, 그리고 350명이 대통령 표창, 그리고 546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기간이 100곳 이상 되기 때문에 포상 범위가 커졌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1152명인데요. 이 많은 사람을 MB정부가 왜 포상했을까요? 다음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수사한다면은 이 포상을 받았던 사람들부터 먼저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들과 함께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을 받은 건설업체 현장 소장들을 갖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자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들에게 상을 주고 최대한의 혜택을 주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을 받았다면 뭔가 그에 걸맞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는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건설노조, 정부 4대강에 22조 원 썼는데 작년 390억 체불 뒷짐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6월 27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먼저 아까 시사기획 창에서 잠깐 나왔던 표준 품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설 하청 노동자들 중에서도 뭐 덤프트럭이라던가 이제 굴착기 운전기사들은 자기가 기계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받는 일당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굴착기계 또는 덤프트럭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비용을 갖다가 표준 품셈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업 건설사들이 그렇게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5톤 덤프트럭의 경우 표준 품셈이 63만 9천 원인데 평균 임대단가가 36만 원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24톤 덤프트럭의 경우는 표준 품셈이 87만 2천 원인데 평균 45만 원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갖다가 대기업 건설사들이 착복해 간 겁니다. 이렇게 대기업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수주를 받으면서 표준 품셈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도 되는데 표준 품셈을 갖다가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의 절반가량을 갖다가 착복한 거죠. 이것만으로도 정말 중대 범죄나 다름없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갖다가
단죄할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단지 도덕적인 문제로만 따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갖다가 절반가량 착복한 대기업 건설사들이 단순히 착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임금 체불마저도 번번이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11년에 건설노조에 신고된 그 체불액만 39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청업체로 하여금 세금 계산서를 뻥튀기 하도록 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표준 품셈을 어겨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갖다가 절반가량 착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임금마저도 체불하는 이런 불법 행위를 갖다가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싸느라 난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건설사의 관계자들에게 국가유공자 대우를 하는 표창까지 내렸죠. 어처구니가 없죠. 건설노조는 최소한 건설기계 표준 품셈을 기준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법정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노조와 협상을 벌였지만 임대료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상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국가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공공사업의 건설 비용으로 책정되는 비용에는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건설 자재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국가가 입찰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을 갖다가 입찰받은 기업은 당연히 그런 금액이 책정된 근거인 표준 품셈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어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준 품셈을 지켜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노동자들에게 표준 품셈에서 책정한 대로 돈을 주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고 대기업들이 담합해서 입찰가를 갖다 뻥튀기 하는 게 시장 원리를 갖다가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MB정부의 시장경제 원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담합을 통해 입찰가를 뻥튀기 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한 뒤 비자금을 조성해서 고위공직자들에게 뒷돈을 주는 게 바로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의 원칙일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의 기사인데요. 4대강 수질 개선 사업도 입찰 담합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4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5천억 규모의 36개 총인 사업에서도 낙찰률이 평균 97.5%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담합 없이는 불가능한 숫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총인 사업이 뭐냐면요. 강에 녹조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하수 처리 시설을 갖다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총인 사업 비용으로 5천억 원을 갖다 책정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이 4대강 사업은 환경 개선 사업일 수가 없는데요. 흐르는 강에는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속이 느리거나 정체된 저수지나 호수 같은 곳에서나 녹조가 생기죠. 그런데 올 여름에 정말 엄청난 양의 녹조가 4대강에서 생겼는데요. MB정부는 이미 4대강 사업을 하기 전부터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할 걸 알고 총인 사업비로 5천억 원이란 예산을 갖다가 책정했던 것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더니 녹조가 발생할 걸 예상했으면서도 수질 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까? 근데 이렇게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녹조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총인 사업비로 5천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이 5천억 원을 또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나눠 먹은 겁니다. 앞서 봤던 시사기획 창에서는 대우건설이 99.3%의 입찰 수주를 받았던 게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질 개선 사업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낙찰받은 비율을 보면은 이 99.7%는 우스운 꼴이 됩니다. 한솔 EME는 99.8%의 낙찰을 받았고요. 이미 한솔 EME가 0.1% 더 높게 받았죠. 그리고 태양건설은 99.91%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99%도 아니고 99.91%입니다. 그 외에도 효성이 두 군데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각각 99.7%와 99.9%의 낙찰을 받았다고 합니다. 1차 4대강 사업에서 많은 대기업들이 그래도 쥐꼬리만한 양심은 있어서 한 93%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우건설은 그런 양심도 없어서 99.7%의 낙찰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대기업 건설사들이 대우건설이 보여준 그 말도 안 되는 입찰 내용을 보고 자기들도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더 양심을 버린 겁니다. 99.91%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숫자인가요? 이 경쟁 입찰 방식은 가장 낮은 공사 비용을 입찰한 건설사를 갖다 뽑기 때문에 그 입찰 경쟁이 치열할수록 입찰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찰 경쟁이 있는
경쟁 입찰에서 99.91%로 입찰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 대기업 건설사들이 99%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게 그들의 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에서 99%를 뺀 1%가 그들의 양심인 거죠. 태형건설은 99.91%니까 이 태형건설의 양심은 0.09%인 것입니다. 정말 쓰레기인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수 마이너인 데일리안의 기사인데요. 경총, 국감 기업인 증인 채택 신중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9월 25일자 기사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기업인 증인 신청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정부 정책을 견제, 감독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국정감사에 상당수 상임위가 민간인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기업 관련자들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거죠. 경총에 따르면은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000명 이상의 증인을 채택해왔는데 그 증인 중에서 일반 증인이 연평균 200명이라고 합니다. 16대 국회에서는 190명, 그리고 17대 국회에서는 179명의 일반인이 증인으로 이제 불려왔고, 그 다음에 18대 국회에서는 267명으로 일반인 증인이 급증했는데 그 증인들의 상당수가 기업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경유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정경유착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불려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증인의 숫자가 는 만큼 범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16대에 190명, 17대에 179명이다가 18대에 267명으로 거의 100명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18대 국회인 MB정부 들어서 정경유착이 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경총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자꾸 불러들이니까는 기업 경영하기가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역대 국정감사는 대규모 기업인 증인 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라고 이렇게 경총이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그만큼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정경유착을 해왔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기업감사로 변해버린 거죠.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정책 국감의 걸림돌로 작용하면 물론 해당 기업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당장 급변하는 경제환경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기업 총수와 최고 경영자들이 피감 준비에 연연하다 보면 기업 경쟁력 제고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아울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그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불려 나올 기업을 갖다가 넌지시 언급합니다. 백혈병과 연소자 근로 문제로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요. 그리고 사내 하도급 문제와 장시간 근로 문제로 현대차가 불려오고요. 또 경영상 해고 복직 문제로 쌍용차, 그리고 이제 부당 해고와 업무 과중 사망 문제로 KT에서 또 이제 국정감사에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담합 문제로 주요 건설사의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불려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경총에서는 이렇게 불려오게 될 기업인들을 갖다가 부르지 말라는 거죠. 자신들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냥 눈 감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데일리안은 뻔뻔하게 이 보도자료를 전부 소개하면서 이렇게 지금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을 부르는 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원에서 범죄자를 법정에 불러서 재판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 국정감사에 불려나오는 증인들은 단순한 증인들이 아니라 정경유착을 행한 범죄자 본인이기도 하거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요. 4대강 건설사 비자금, 낙동강에 이어 한강서도 조성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5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민주통합당 임내원 의원이 한강 609, 그러니까 강천보인데요. 이 강천보 공사를 맡았던 H건설, 현대건설입니다. 그러니까 강천보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이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간의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 비자금을 조성한 걸 갖다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앞서 봤던 그 시사기획 창에서 검찰이 낙동강 공사 현장을 갖다가 덮쳐서 거기서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던 걸 발견했던 걸 갖다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그 낙동강뿐만 아니라 그 한강 강천보에서도 현대건설에서 이제 비자금을 갖다가 만들던 걸 그 밝혀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비자금을 만드는데 제일 동분서주하는 사람은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데요. 아까 한국일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건설업체 현장소장들에게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그 표창을 내렸다고 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왜 비자금을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두 발로 뛰는 현장소장들에게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표창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각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니까는 그 뛴 만큼 대가를 주겠다는 의미에서 표창을 줬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갖다 줄여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대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추측이니까요. 이게 꼭 사실이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뷰스의 뉴스인데요.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 폭로 서기관 수사 의뢰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7일자 기사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해 야당에 제보한 소속 공무원을 수사 의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8개월 동안 담합 사건 수사를 갖다가 질질 시간 끌면서 은폐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은폐하려는 걸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던 공무원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갖다가 민주당 쪽에 제보를 했습니다. 아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정말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이 공정한 거래를 없애고 정말 부당한 거래를 위해 일한다는 게 너무 양심에 거리껴서 아마 민주당 쪽에 제보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제보자를 갖다 밝혀서 고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그 수사 의뢰한 것이죠. 거대 건설사들과 MB정부가 짜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착복한 사건에서 말단 공무원 중 한 명이 정말 자신의 양심상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묵고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서 내부 고발을 한 건데요. 이런 용감한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수사하겠다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를 갖다가 신고하는 사람을 갖다가 처벌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 기사까지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들은 모두 하나같이 4대강 담합 사건의 주체인 대기업을 갖다가 사건의 중심에서 빼고 이런 담합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을 갖다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낸 공정거래위원회를 갖다가 비판하는 논조로 모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일보나 데일리안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담합 행위를 한 기업을 갖다가 제재하지 말라는 얘기와 또 뭐 국정감사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해당 기업의 기업인을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까지 서슴없이 했죠. 그런데 마치 이들 그 보수 언론들의 기사를 갖다가 따로 떨어뜨려 놓은 채 보면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당 신문의 기사만 본 사람들은 아 맞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넘기죠. 비리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재미를 본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꾼 채 강행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최저 입찰제의 경쟁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요. 담합한 건설사들이 공사비의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후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고 표준셈법 단가를 무시하고 또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겨서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이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밝히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마지못해 건설사들의 담합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청와대와 의원 조율을 하면서 2년 8개월 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있는 한 직원이 양심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했고 이러한 제보가 이루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태를 파악해서 급히 솜방망이 처벌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고발한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수사하라고 검찰에 의뢰한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4대강 건설사의 현장 소장들에게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주는 표창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과간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보수 언론들은 담합 건설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공정위만을 비판하고 국민의 혈세를 빼먹기 위해 담합한 건설사들을 비판하는 기사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수많은 불법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해충과도 같은 쓰레기 집단인 대기업 건설사들과 이런 건설사들이 열심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뇌물로 받아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줬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썩어빠진 MB정부가 바로 양대 악의 축입니다. 보수 언론은 이 두 개의 악의 축 중에서
대기업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악의 축임을 밝히는 기사를 내면은 해당 대기업들이 신문에 광고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보 언론들 역시도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인지 악의 축인 대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도를 갖다가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4대강 사업의 양대 악의 축 중 하나인 대기업 건설사들을 언론이 제대로 비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썩어빠진 대기업들의 행태를 갖다가 당당하게 비판해야겠습니다. 이 대기업 건설사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MB정부로부터 4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지원을 받은 거냐면요.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 때 계약된 금액을 차후에 올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당연한 거죠.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그 물가가 오를 것까지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한 금액을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MB정부는 물가가 변동됐다는 이유로 대기업 건설사들과 계약했던 그 공사 비용을 갖다가 4조 2천억 원이나 올려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대기업 건설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쓴 것입니다. 그 4조 2천억 원 중에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회수했겠지만요. 어쨌든 국민의 혈세를 받은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해서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힘없는 하청업체들에게 세금 계산서를 2배로 뻥튀기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표준 품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지불했으며 그나마도 일부는 지불하지 않고 체불했습니다. 정말 많은 불법 행위들을 갖다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담합 사건을 갖다가 재조사한 후 징벌적 처벌 차원에서 공사비 전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려야 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의 도산을 우려한다면은 10년 거치 방식으로 과징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제 분기별로 과징금을 징수해서 기업이 망하지 않는 수준 내에서 과징금을 징수해서 벌을 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런 범죄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테니까요. 만약 보수 언론과 대기업 측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을 모두 처벌하면은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면은 4대강 사업과 같이 개만도 못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깨끗하고 건실한 중소건설기업을 키우면 됩니다. 이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자기들이 모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로부터 거액의 입찰받은 후 모두 다 하청을 줘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모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공사 기술 같은 경우는 중소건설사들도 모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중소건설사들이 대기업 건설사들에 비해 약한 것은 정경유착이 덜 됐다는 것 하나뿐이죠. 4대강 사업에서도 정말 많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공사를 갖다가 입찰받은 뒤 그 입찰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하청업체들에게 재입찰을 해서 자신들은 입찰받은 금액의 절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먹고 나머지 절반 금액으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는 중소건설사라면 충분히 정부의 지원 속에서 지금의 대기업 건설사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 경제 내지는 이익을 위해서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을 갖다가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봐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정말 위기에 빠져서 힘들 때마다 국가가 언제나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왔기 때문입니다.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중동에서 많은 수주를 받았는데 그 묻지마 수주를 받은 후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에서 나온 뒤 그 수주받았던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 망할 뻔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직면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긴급히 투입해서 부도가 나는 걸 간신히 막아줬었거든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살려놨더니 국민의 세금을 빼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담합하고 또 자신들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문화일보를 이용해서 제재를 가하는 걸 또 비난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양심이란 게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 돈밖에 모르는 정말 악의 축인 거죠. 우리 사회에 이런 악의 축과 같은 대기업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사라지게끔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상식에 따라 기업을 운영한 기업인과 기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유착을 통해서 성장해온 이런 썩어 빠진 기업을 갖다가 하나하나 모두 자체 갱생시키든지 아니면은
강제 갱생시키든지 구조조정될 수 있게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부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됐던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됐던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든지 이렇게 정경유착에 얼룩진 썩어빠진 기업들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징벌적 처벌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너무 분노한 나머지 흥분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좀 차분하게 하려고 하면서도 이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정말 치가 떨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눈 감아주고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부디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과 분노를 갖다가 다음 정권을 인수하게 될 대통령과 그 대통령 보좌진들이 모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과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이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대기업 건설사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갖다가 모두 인지하고 함께 분노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야만 관행처럼 여겨지는 이런 정경유착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럼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